자, 미국 연준 추가 금리 인상 시사 코스피 충격 올까? 이미 왔죠. 1.8%면 지금 마장 났고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충격일 수 있는데 FOMC에서 문제는 그거였죠. 이제 점도표를 보니까 내년에도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높은 금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스탠스보다 더 길게 올해 내후년까지도 4% 근처에서 놀 수도 있겠다. 이게 걱정이었고, 그러면 파월이 조금 당근과 채찍을 좀 같이 사용을 해서 그래도 막 이렇게 좀 구두로라도 좀 이렇게 소프트하게 할까 했는데 그만 너네들 맘대로 예측하고 우리는 2% 잡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니까 설레발 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도 1% 넘게 빠졌고 우리나라도 1.8%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OX로 한번 들어볼게요. 요렇게 한번 바꾸겠습니다. 오늘 FOMC로 인해서 내 인사이트가 달라진 측면이 있다 없다. 오늘 FOMC로 나의 의견이 바뀐 경향이 있다 없다. OX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원래는 어땠고 오늘 FOMC 지나서도 바뀌지 않은 부분 뭔지 황교안 팀장님부터. 뭐 9월 달, 10월 달은 우리나라 계절적으로 항상 조심해야 되는 시즌이기도 했었고 예. 오늘 하락은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아프게 맞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아픕니다. 아픈데 언젠가 한 번 좀 올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하락이었었던 것 같고요. 다만 바닥 통과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 정도라고 봅니다. 다만 그 바닥의 길이가 사실 우리가 L자를 그리고 나서 올라갈지 V자로 올라갈지 U자로 올라갈지 그거는 조금 더 지나봐야 될 겁니다. 지나봐야 될 거고 이걸 섣불리 V자로 오려면 사실 이것보다 더 세게 맞아야죠. 네, 사실 차라리. 근데 지금의 하락은 어떻게 보면 가끔 코스닥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하락, 냉정하게 보면 나올 수 있는 하락 정도이기도 합니다. 예, 지금 보면 어제하고 그저께의 그 예수금 대비해서 반대매매 비중을 보면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을 보면 10%가 이제 넘고 있거든요. 이제 올해 보면 이제 반대매매 비중이 10% 넘었던 케이스들이 몇 번 있기는 한데 10%가 2번 연속으로 나오면 조금 더 여파가 여진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대부분의 반등이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나왔던 게 뭔가 우리가 모르는 재료가 나온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생각보다 조금 더 늦어지는 거 아니냐에 대한 재료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냐 얘기는 하겠지만 사실 고금리가 계속 될 거라는 전망들은 사실 아직도 계속 나왔던 의견들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나왔던 정말 작년이나 2018년 10월 달에 나왔던 그런 크래시로 확장되기까지는 조금은 조금 지금 판단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근데 지금 워낙에 수급이 많이 꼬여 있는 상태이기도 해요. 오늘 보면 두산 로보틱스 이제 상장하는 것 때문에 일정 부분 매도가 이제 계속 나왔었던 부분들도 좀 있었고 자금이 빠져나가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는 이제 그거를 좀 이제 오늘같이 하락이 나왔을 때 좀 받칠 수 있는 자금들이 일정 부분 좀 빠져나갔던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명절을 앞두고 명절이 좀 굉장히 좀 길기 때문에 대외적인 환경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굳이 매수를 해야 되느냐인 상태에서 오늘 같은 하락이 나왔다 보니까 매도세는 있지만 매수세는 확실히 붙지 않는 그런 느낌도 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FOMC 나오면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니까 거래대금 최근 보면 거래대금이 어제도 굉장히 많이 줄었죠. 계속 20조, 21조 나오다가 어제 한 15조 대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거래대금의 감소는 결국은 매수세의 감소 실종이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 뭔가 매기가 없는 그런 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 정도 나왔으면 이제 사실 내일 하루 정도만 좀 버텨내면 내일까지는 사실 좀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아침 1시간 정도까지는 각오를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이후에도 밀려버리면 이번 명절 때까지는 별 재미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미리 손절을 해서 자금을 좀 가지고 있거나 뭐 현금을 좀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정도면 대형주들 오늘 급락한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어제 오늘 좀 그나마 버텨주면서 이제 좀 지수로는 좀 그나마 에코프로 때문에 커버가 된 건데 네.
그런 류의 반등을 기대하는 주식들이 지금 보이기 시작하기는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주식들을 잘 이제 거대낙폭 주식들을 피킹하는 전략들도 단기적으로 한번 찾아볼 이제 계획을 세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은요? X인 이유 뭐 저는 더 빠질 거라 보고 있으니까. 더 빠진다? 네. 그게 그러니까 FOMC가 뭔가 트리거 FOMC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시장은 더 빠질 거가 빠졌다. 빠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고. 아하. 지난주에 좀 안 좋게 말씀드리지만 뭐 마지막 이세처럼 불안불안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오르는 거, 그러니까 어저께 목요일 올랐을 때도 금요일에도 이렇게 오를 만한 그러니까 그때 올랐을 때도 특정 종목만 오른 거지 전체적으로 오른 게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환호를 하기에는 좀 그렇다. 다만 이 수급적으로 약간의 긍정적인 부분들은 일부 있었는데 그게 유지가 된다라면 모르겠지만 유지가 안 된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고요. 어저께 FOMC 파월의 발언들이 몇몇 되게 조금 찜찜한 게 좀 있었죠. 일단은 첫 번째 국채 오르는 거 내 잘못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예. 공화당 쪽으로 이제 붙는 것인가? 아, 대선 그런 얘기 관련해서? 정치적인 해석들을 많이 하죠. 네, 네. 왜냐하면 국채 금리 오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정부가 재정 적자 때문에 채권을 발행해서 그렇지 우리 잘못 아니다라는 발언들을 했었던 부분들은 이거는 조금 파월이 달라졌다 느낌이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약간 짜증적인 내용을 좀 말했어요. 맞아요. 뭔가 예상을 하고 뭔가 물어보니까 기다리고 데이터 보고 데이터 나오면 내가 말해줄게. 막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시장에서 뭔가 선물을 주겠지 하는 거에 대해서 파월이 그거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맞춰서 진행할 거니까 너무 지레 짐작하지 말아라 했고 또 하나는 그동안 엑스맨은 닐 카시칼이라든지 파월이었다. 무슨 말이냐면 점도표 찍으면 제일 높게 찍은 사람이 항상 블레드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블레드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누가 찍었잖아요. 그러면 블라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더 매파적인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고 중립금리도 조금 높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난번 잭슨홀에서도 중립금리에 대해서 뭔가 얘기가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얘기가 안 나왔었고요. 오히려 이번에 그게 좀 높아진 부분들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3.4% 이제 거의 이제 도달해 있는데 거의 4.4%, 4.5%, 4.7%까지도 단번에 갈 수 있는 이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 증시만 본다라면 저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4,000 지난번 15,000 살짝 깼다가 회복했고 근데 이번에 15,000을 좀 크게 하회할 가능성이 높고 S&P 500도 한 4,400 이하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는 어쩔 수 없이 최소 241선, 241선이라고 해봤자 지난번 저점 언저리입니다. 그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2,480포인트, 지난번에 코스피 기준은 2,480포인트 때까지 하락했다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 혹은 이 이하로도 좀 열어놓고 있었어요 원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긍정적인 수급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번 일주일 동안 개인 투자자가 물론 개인 투자자가 주식 샀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의 1조 5천억 가까이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샀어요. 4거래일 동안. 그런데 이 매물이 처음에는 외국인 물량,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금융 투자가 손 들어버렸거든요. 예. 지난주 이틀 동안 1조 8천억 산 것 중에서 오늘 금융투자자가 매도한 게 6천억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단번에 올라가긴 쉽진 않다. 오히려 한 번 더 언더슈팅을 주고 올라와야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수로만 봤을 때는 2,480선까지는 조금 열어두면 좋을 것 같다. 황혜연 팀장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채팅창에서도 사실 2,400, 2,100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또 떨어질 것도 아니라는 생각. 네. 지수를 지금 사실 선긋기 해가지고 대응하기는 조금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의미가 없다. 지지 중간 예를 들어서 당연히 차트 보면 2,480선 이제는 다들 많이들 보시니까 볼 수 있지만 지금부터 심리적인 영역이 더 큰 부분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최근에 그나마 지수는 계속 2,550포인트에서 계속 버텼었는데 삼성전자 잡아놓고 종목들의 변동만 굉장히 엄청나게 났었잖아요.
근데 오늘 삼성전자도 밀리고 그다음에 대형주들도 조금 이제 힘없이 밀리다 보니까 지수가 음봉이 좀 세게 났고 개파락이 나오면서 음봉이 세게 났는데 썩 좋은 모습은 사실 아닙니다. 빠른 시간 안에 사실 다시 추세 위로 돌려놔야 조금 주식을 하기가 좀 편안한 장세가 될 건데 지금 시기적으로도 연말 다가오면서 10월 달이 이제 다가오면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10월이 다가오면 또 매기가 좀 붙기는 어려울 거고 그렇게 되면 시장의 자금 스마트 단기 자금들은 최근에 뭐 공모주로 간다던가 아니면 정치 테마주로 간다던가 어떤 개별 테마주로만 짧게 치고 빠지는 그런 구간들의 플레이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시장의 변동성은 더 클 거고 조금은 어려운 장이 연말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이제 대주장도세를 회피하는 물량들이 조금 빨리 나온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10월달에 이제 나올 게 좀 미리 나왔다라고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라고 하면 10월달은 조금 마음을 추스리는 구간을 지나서 10월달, 11월달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제 그 수출의 회복 지표가 얼마큼 빨리 나오느냐, 또 삼성전자하고 이제 감산 효과, 삼성전자 반도체 감산 효과가 얼마큼 빨리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수는 조금 이제 회복이라기보다는 안정을 찾아서 그래도 조금 주가가 좀 그래도 이 정도 빠지면 좀 반등도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다른 분들 물어보면 사실 다들 안 사시겠다. 네, 결국은 뭐 에코프로나 이사전지 주식도 이 가격 오면 사신다고 했는데 막상 오니까 지금 안 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심리의 회복이 굉장히 조금 자신감의 회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굉장히 심리적인 영향이 좀 큰 것 같고요. 그럼 좀 희망 없네요. 지금은. 아니요, 왜냐면 10월, 네. 왜냐면 사실 10월 달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다. 뭐 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네. 지금 보니까 10월에도 테마 장세 계속 네, 이어질 것 그렇습니다. 같고 네. 대주주양도세 얘기 계속 있을 거고 마이크론 실적 이제 나오고 삼성전자 실적까지 나와야 되고 다음 11월 FOMC는 특이하게 11월 1일입니다. 네. 그럼 10월 달에도 마지막 뭐 한 마지막 주 두 번째 주 또 안 좋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10월 달에도 왔다리 갔다리 양자 컴퓨터 가고 중입자 가속기 네. 가고 LK99 다시 뭐 발표한다 그러고 요런 장세 쉽지 않겠다. 네, 쉽지 않죠.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 조금 다른 뷰. 네. 어저께, 그저께 시장을 보시면요. 뭐 비록 오늘 다 하락을 했긴 했지만 반도체가 조금 가려고 하는 모습을 일부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2차 전지도 조금 움직임이 나오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자동차도 어저께는 자동차 좋았었죠. 근데 반대로 로봇, AI 헬스케어 이런 기업들이 그리고 그러니까 AI 헬스케어, 바이오, 제약주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추풍 낙엽으로 그냥 아작났죠. 아작났었어요. 뭐 아작이란 표현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되돌림이 나오거나 뭐가 했을 때는 이 종목들 못 가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게 되면 뭐 자동차나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이런 애들이 갈 수 있는 것이지. 그거는 큰 변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지난 주초의 흐름을 보면 주초반의 하락을 주도했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코스피는 크게 많이 하락하지 않았었어요. 엄밀히 따지면. 네. 코스닥이 좀 뚝뚝뚝 떨어졌었는데 뚝뚝뚝 떨어진 것들이 대부분 그동안 우리가 7월달, 그러니까 9월 지난주까지 강했었던 섹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반등을 주거나 새로운 흐름이 나온다라면 이들 섹터가 아니라 다른 섹터가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의외로 테마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갔었던 테마주는 힘들다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좀 중대형주들이 더 시가총액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기업들이 더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대형주라고 하면은 시총 1조 넘는 것들. 뭐 1조 전후 뭐 1조 이런 전후로? 기업들, 네. 혹은 뭐 7, 8천억. 지금 말씀하신 거는 되게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전에는 꿈과 희망으로 으쌰으쌰 하면서 올라왔던 종목들이 이제 10월 지나고 연휴 지나고는 조금 더 실적이 나오면서 무언가 방어가 되면서 가치주의 성격을 가진 그런 종목들이 잘 갈 것이다. 왜냐하면 또 9월 달이 지나고 나면서 3분기 실적 이제 장세 이제 9월 3분기까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3분기 기업들에 대한 어떤 실적이라든지 수출 통계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간다라면 지금 기존에 올라갔었던 기업이 실적이 나오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오히려 실적이 붙는 기업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소리 소문 없이 은행주들이
저점에서 막 15%, 20%씩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미 시장에서는 좀 뭔가 색깔이 이미 한 9월 중순부터는 변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팀장님은 여기에 어떻게 동의하시는지. 왜냐하면 10월 달부터는 슬슬 이제 실적을 보자라는 목소리도 간간히 들리거든요. 네. 황교안 팀장님은 그래도 테마 장세? 중대형주, 그러니까 지수의 관점을 보면 사실 중대형주는 저도 뭐 개별 이슈들 있는 것들, 실적 좋은 것들은 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종목들이 시장을 지수를 끌어올리는 종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뭐 배당주도 지금 하나의 뭐 섹터 트레이딩이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요. 다만 지수에 대한 기대는 조금 적고, 그러니까 결국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이하의 뭐 조금 안 좋게 표현하면 테마주 장세, 좀 좋게 표현하면 섹터 순환매 장세 이렇게 되겠죠. 두 분의 10월을 예측하는 뷰가 살짝은 좀 다르네요. 디테일에 있어서.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두 분이서 뭐 대충 인사이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떨어질 때 뭐 현금을 확보해 두셔가지고 미리 지금 좀 줍줍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2,500 밑으로 가면 내가 좀 주워야겠다, 담아야겠다. 네. 이런 분들이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좀 노릴 수 있을까요? 유창현 대표님부터. 뭐 저는 예를 들어서 또 이런 말이면 자동차 모아가고 있고 언젠간 가겠네요. 자동차인데 빠진 이유가 별로 없어. 오르지 못한 것뿐이지. 그럼 이제 오를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반도체도요. 에너지 모으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었어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신텍이라든지 비록 좀 하락 마감했지만 테스 같은 것도 어저께까지는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제가 봤을 때는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이봐도 뭐 다 간 건 아니니까요. 그 안에서 에너지를 좀 모으고 있는 기업들 충분히 저는 이번에 조정이 나오면 좀 공략해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전력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도 전력 인프라.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었는데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종목별로 좀 차별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굴삭기 관련된 기업들도 조금씩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섹터가 쭉 간다라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주가 지수가 코스닥 지수나 종합주가 지수가 막 치고 나가는 게 아니면 시장이 좀 이제 하락이 멈칫할 때, 완만하게 오를 때 좀 종목별로 에너지를 모은 기업들이 있다. 그게 뭐 하락에서 바닥에서 에너지를 모으는 것도 있고 고점에서 에너지를 모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잘 공략해 보시면 충분히 10월달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차, 전력 인프라, 굴삭기, 건설기계. 그렇죠. 대부분 다 경기 민감주인데 와. 근데 경기 민감주들이 의외로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실적이 좋게 나와서 주가가 최근 몇 달 동안 하락한 부분도 좀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황현 팀장님은요? 뭐 앞에서 좋은 거 다 하셨으니까 하나 빠진 거 바이오. 바이오? 네. 오. 종목까지 말씀을 해주시면요. 바이오는 사실 우리나라 사실 주축 섹터의 하나였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사실 실적을 보면 사실 조금 해석하기는 사실 당연히 무리가 좀 있죠. 너무 비싼 부분들도 좀 있고. 근데 최근에 대형 제약사들 위주로 보면 확실히 주가 탄력이라던가 흐름들은 뭐 오늘은 좀 밀렸지만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실 바이오주들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코로나 관련주 치료제나 뭐 진단키트와 관련된 섹터들만 올랐었고 신약을 개발하거나 뭐 이제 관련 뭐 제약사들은 그 외 제약사들은 사실 재미없는 흐름이 2018년 하반기 이후로는 사실 한 4년에서 5년 정도를 정말 재미없게 지금 내려왔었죠. 그리고 코로나 겪으면서 이제 임상 환자들을 많이 이제 모으지 못했다 보니까 이제 사실 실질적인 뭔가 연구는 많이 했었어도 임상을 못 했었고, 그리고 학회도 많이 중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임상을 했었어도 사실 극적으로 발표할 기회가 사실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임상 환자들을 이제 많이 모아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발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최근에 비만 일라이릴리 같은 종목들을 보면 미국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올랐고, 비만 치료제라던가 내시 치료제라고 부르는 뭐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제들, 그다음에 계속 나오고 있는 뭐 항암제와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일 거고,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 실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 좀 말도 안 되게 비쌀 수도 있죠. 뭐 다 죄다 빨간색인 적자인 기업들이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올 하반기 굉장히 달궜던 루닉 같은 종목들도 사실 뭐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주가는 많이 올랐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어차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기댈 수 없다라고 하면 이런 관련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들, 특히 제약주들이 좀 흐름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제약주? 큰 형님들. 그러니까 바이오 주식이 너무 실적도 이제 재무제표로 평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제약주들을 보시면 제약주들은 기본에 이제 그 약을 통해서 벌고 있던 영업이익에다가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들 보면 예. 좋아지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뭐 유한양행도 그렇고 종근당 같은 회사들도 그렇고 뭐 쭉 이제 대형 제약사들 동아ST도 그렇고 그런 회사들 보면 뭐 오늘은 조금 약간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가상화폐 같은 변동성을 보여주긴 합니다. 약간 투기적인 성격도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싸게 저점 이번 하반기에 좀 어차피 올 하반기장이 좀 모아가는 장세, 큰 틀에서는 좀 모아가는 장세라고 본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도 충분히 해볼 만한 다음 주도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 반도체, 자동차, 전력인프라, 굴삭기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줍줍을 하려 그러는데도 사실 선택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장이 아닐까 싶은데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